네, 여러분 5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오늘 어떤 하루셨어요? 힘들죠. 네.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아무래도 네. 뭔가 진이 빠진다 그럴까요? 아, 네, 계속해서 뭐 제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몸이 축나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런 변동성이 크면. 우리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자고 일단 아, 그렇죠. 투자를 하고 하는 건데, 네, 막 축이 난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음, 아무래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뭐 네. 여러분한테 뭐 주의도 하고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 집중하다 보면 또 그만큼 지쳐요. 이런 음, 이슈가 있으면 또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찾아보게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 네. 정말 오늘 그런 하루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미국 시장부터 물론 다 새벽부터 들으셨겠지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소폭이긴 했지만 어쨌든 3대 지수가 다 상승하면서 어쨌든 최고치로 마감을 하기는 했고 우리 시장 어제 너무 좀 쏠림이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떨까 싶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전에서 오후 넘어가는 구간에서 너무 많이 빠지다 그렇죠. 보니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터진 거지?'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네. 말씀처럼. 오늘 파악하신 전반적인 시장의 그 구간의 네 상황이 좀 어땠어요? 일단은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어떨 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냐라는 네. 것들을 첫 번째로 얘기해 보면 모를 때 공포를 느낍니다. '갑자기 왜 이래?' 네. 이런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때 패닉에 빠져요. 네. 그런데 이유를 파악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정에 들어갑니다. 음.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아까 이제 3프로 분들과 밥을 먹고 1시 몇 분쯤에 3프로 멤버십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음.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라고 한 게 1시 25분쯤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시장이 1시 12분 정도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보내셨는데요? 시장이 일단은 공격, 어. 시장이 지금 이란과 미국이 서로 다시 공격한다. 그 얘기가 좀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 우려, 네. 그리고 HP의 그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요가 좀 둔화될 것 같다. 휴대패커드. 네, 네. 요 세 가지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란 공격이 제일 컸죠. 네. 그 얘기가 흔들렸는데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있었잖아. 3일 전에 있었잖아. 뭐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안정을 찾았고요. 그때 이제 25분에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음. 어차피 빠지는 거 차라리 반도체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 빠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 그렇죠. 네. 아. 다 빠질 때 차라리 포트폴 정리하고 주도주로 가자라고 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니까 그렇게 보거나 그게 아니고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한 템포 좀 늦춰봐라 라고 한 게 그때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음. 진짜 운 좋게 팍팍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시장에서 두려움을 파악을 하면 좀 더 안정을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을 안정을 찾는다라고 이제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안정을 찾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6월 달 변동성은 기존 시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음. 내일만 지나면 이제 6월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6월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말씀하신 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뭐야? 왜 올라? 왜 떨어져? 이거 이유를 알면 뭔가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찾아도 모를 때 가장 좀 불안한 것 무섭죠.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찾으신 그리고 시장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이유 한번 정리해 보면서 네.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셔서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한동안 우리 얘기 안 안 했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뭐 MOU 얘기도 나오고 거의 합의 쪽으로 가는 걸로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 네. 근데 갑자기 이러네요 또. 오늘 뭐가 달랐을까요, 그러면? 기존과는 뭐가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 네. 기존에는 미국이 이란을 때렸어요. 네. 미국이 이란을 때렸을 때 이란은 그래. 참고 있을게. 약간 이러는 거였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은 이란이 반격을 했어요. 쿠웨이트를 음. 공격을 했죠.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얘기가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먼저 이란을 쳤어요. 25일에도 때렸죠. 25일에 때렸을 때는 그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을 먼저 했고 음.
그다음에 길에 설치하는 것들을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들 의지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또 때렸어요. 오늘도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상선 항해가 위협된다고 판단되니까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사실은 종전협상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럼 길에 설치 같은 것들은 약간 명분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는 휴전협상 위반이라고 하면서 미국 공군 기지를 공격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 공군 기지가 이제 봤더니 실제로 쿠웨이트 쪽에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맞긴 했는데 이렇게 서로 타격을 주고받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더 우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종전 협상까지 가는 거 맞아? 야 협상 막판이라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또 진통을 겪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항상 이렇습니다. 또 막판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든 자기가 유리한 고지로 가기 위해서 이런 뭐 고지전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한 이후의 시장은 또 안정을 좀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병력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도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 충격이 있거나 그렇죠. 그러진 않았고 네. 사실 미국의 공격 이슈도 우리 개장 전에 이미 나왔던 속보긴 한데 네. 이 영향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네. 이란이 그렇죠. 반격을 했다. 네. 그건 다른 여기에 문제죠. 시장은 아주 크게 좀 그렇죠. 반응을 한 거다라는 그렇죠. 건데 또 회복을 해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하락했지만 네. 낙폭을 줄였잖아요. 요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어차피 고지전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어 전쟁 막판에라고 막판으로 하는 것과 가면서 그 다음에 이란이 공격한 곳이 어딘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란은 쿠웨이트의 공군 기지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장 초반에 우리가 시장이 안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란이 다른 국가들의 원유 시설을 공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원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크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일단은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이제 열리게 되고 물론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PCE 발표도 있고 그렇죠. 요게 이제 뒤엉켜서 미국 시장도 왜냐하면 지금 또 고점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핑계로 작용을 해서 좀 더 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일단 오늘 매크로가 변동된 네. 걸 보면 유가가 바로 90불대로 튀었어요. 원래는 80불대까지 네, 80불대로 내려갔다가. 내려갔었죠. 근데 90불, 92불 이렇게까지 바로 올랐고 네. 미국채 금리 30년물이 5%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달러도 98달러까지 내려갔다가 99달러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시장의 변동이 분명히 있고 매크로에 대한 의식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이 상태에서 매크로도 좀 심상치 않은데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좀 우려스러운데 장중에 7만 3천 달러를 붕괴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사상 최고가죠. 그렇죠. 네. 일단은 네. 비트코인은 7만 7천 달러를 돌파했다가 7만 3천까지 붕괴됐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그때 유동성 관련된 이슈 한 번 불거졌을 때 10월 이때 한 달 전에 먼저 빠졌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네. 지금 유동성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만의 이슈냐, 뭐 물론 뭐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 때문에 코인만의 이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해요. 지금은 확실히 시장의 유동성들이 조금씩 이제 밀려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2월에 봤던 또는 4, 5월에 봤던 그런 강한 상승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로 가더라도 집중되는 어제처럼 집중돼서 지수만 가거나 이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변동성은 어제 오늘처럼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의 색깔은 바뀌었어요. 진짜로. 장의 색깔이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네.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상승 일변도, 긍정 일변도에서 약간은 조심해야 될 색깔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이 커진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여러분들 특히나 초심자분들 뭐 1년 이내에 접근하셨던 분들의 경험했던 시장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기존에는 버티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버텨도 본전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특히나 산업에 따라서. 반도체나 주도주는 뭐 빠져도 다시 반등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제 라이브를 통해서 네. 마지막 주도주가 될 건 4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 조정을 받거나 했을 때 이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장끝까지 갈 때 힘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전자, 네. 닉스, 전기, 삼성전기, LG노텍 아. 이 4개였어요. 이 4개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갈 거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이 4개의 주도주가 끝까지 갈 것 같다고 했었는데 오늘 조정받을 때요. 전기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났고요. LG노텍도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났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플러스 났어요. 네, 이런 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힘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야, 삼성전자마저도 뭐 물론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낙폭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들이 보였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건 결국 주도주다라는 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올랐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 때문에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도주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주도주 이외의 기업들은 생각보다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물론 개별 이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탄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현대차 그리고 오늘 목표가 120만짜리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장 초반에 강했죠. 맞아요. 그런데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이 그래서 유동성이 잠깐 풀리고 전자닉스가 잠깐 쉴 때 순환매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DR 지표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등 나올 때를 우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어떤 기회? 좀 엑시트하고 만약에 손실을 본다 그러면 손실을 좀 줄이는 정도 그리고 수익 났다 그러면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면서 주도주로 집중을 하고 나머진 현금을 좀 챙겨두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였고 버티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내가 좀 팔았어요. 그럼 올라버려서 내가 이도주도 못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다 그러면 지금은 굳이 버티지 않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그런 전략들이 뭐 한 달 정도 통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포모라고 한 단어가 약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팔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잘 샀네.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플러스가 날 수 있는 시기가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원래 이렇게 상승장에서 지금 아직은 저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뭐 2천에서 8천대까지 이렇게 네. 오는 동안에 섹터로 얘기를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장호진 대표님처럼 아예 그 종목으로 얘기를 이제는 하는 경우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도 종목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전자, 닉스, 전기, 노텍. 이노텍.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주도주 막판까지 갈 주도주죠. 네. 기판도 봤었고 반도체도 봤는데 반도체 소부장 다 떨어졌죠. 네. 그리고 기판에서도 봤을 때 뭐 대동전자, 신텍 같은 거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대장주 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 같이 붙다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는 것들 중심으로 가요. 물론 그 와중에도 뭐 사마전기나 이런 것처럼 일부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밸류를 보면서 그래도 집중이 되는 쪽에 가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죠. 내가 수익을 좀 그 종목보다는 덜 본다고 하더라도 손실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네. 그 어제도 저희가 클로징벨에서 장 대표님 모셨었는데 유동성 얘기를 해주셨다는 그렇죠. 게 기억이 나요. 네. 유동성에서 뭔가 지금 좀 포착이 되는 게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하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것도 좀 네. 중요하게 봤었어야 됐죠. 왜냐하면 중요하죠. 신임 총재 또 첫 금통이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네. 신윤성 하는 청재가 오늘 첫 등판했죠. 요분이죠, 네. 요분. 이분이 이제 처음 하는 청재가 돼서 어떻게 얘기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미국은 점도표를 보면 19명이 찍죠. 근데 우리나라는 7명의 금통위원이 찍는데 이 7분이 3표씩을 찍어요. 하나씩 찍으면 이분의 강도, 이분이 생각하는 강도를 잘 모르니까 나는 금리 인상이 2표 찍고 동결을 1표 찍고 오면 확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라고 3표를 찍는데 이 3표를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에 점도표는 어디죠? 동결이에요, 동결. 2.5로. 네, 네. 아주 동결 쪽에 몰려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좀 더 위에 있네요. 네. 2.75, 3, 그렇죠. 3.25까지도. 최소 한 번 인상, 네. 그다음에 2번 인상이 그냥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의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이건 왜 바뀌었다? 전쟁 때문에 바뀐 거죠. 물가. 물가. 네. 물가도 있는데 네. 환율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지금 인도네시아도 금리 올렸죠. 50bp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게 금리를 올린 걸 보시면 물가가 안 좋아요. 그거 이전에 그 이면에서 뭘 봐야 되냐면 달러가 없다는 거예요. 달러가 없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뭔가 문제가 진짜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7월, 8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7, 8월이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6월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7월에 동남아 쪽에서 실제로 원유나 이런 것들의 그 수급이 차질이 빚어지고 그럼 공급망에서 교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슈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 7, 8월이 걱정이 되고 있고 전쟁 관련된 게 그냥 종전될 거야, 휴전 연장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정말로 빨리 해결이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빨리 뚫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것도 야 종전하고 나면 한 달 내에는 정상화 시켜주기잖아요. 호르무즈를. 그렇죠. 30일 호르무즈 내에. 해협을. 네. 네. 근데 한 달 내에 정상화 시켜준다는 건 그 사이에는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원유 수급의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 그러면 유가가 못 내려갈 겁니다. 크게 못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이것만 끝나면. 근데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사람들이 오히려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기점을 이제 7월, 8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사실 어제 이란 쪽에서 MOU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물론 미국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그렇죠. 부인을 해서 뭔가 약간 삐걱거린 느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구나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유가가 한 88, 89 여기까지도 갔었잖아요. 갔죠. 그럼 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80달러까지 갔는데 네. 해결이 진짜 된다면 네. 뭐 70달러 뭐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순간 않을까라는 갔다가 게 순간 네, 갔다가 순간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유 수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물을 땡겨야 됩니다. 근데 선물은 의도적으로 정부들이 누르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비축유도 방출하고. 근데 이제 원유가 호르무즈에서 풀리기 시작하면 그거를 땡기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은 여전히 차질이 네. 있고 그래서 실물 쪽에서 현물 쪽에서 가격이 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열려도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오기가 어렵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요가 있는데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겠어요. 60불 때까지 실제 못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LNG 시설, 원유 시설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정비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원유 저장 고가 꽉 찼잖아요. 요 꽉 찬 거로 인해서 지금 이걸 꽉 찼기 때문에 원유 생산 시설을 지금 정지해 놓고 있는데 요거를 재가동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최소한 그리고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나가더라고 하더라도 왁스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영구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손상됐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차질이 한 1,400만 배럴, 그러니까 1,400만 배럴이면 전 세계 요구 수량이 한 10에서 한 10몇 프로, 10 초반대 그 정도의 요구 수량이 지금 차질이 계속 빚어졌어요. 그 누적된 차질은 비축유로 감당했다던가 아니면 이미 뭔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네. 있는 건 그나마 1,400만 배럴 중에서 1,000만 배럴 정도는 네. 핫스타트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주일 내에. 그거는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신 정유 시설. 근데 400만 배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만큼의 손실이 또 있습니다. 손상이 분명히 있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원유 시설이 꽉 찼죠. 그래서 지금 정유 시설 문을 다 셧다운할 텐데 이란은 진짜로 핫스타트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영구적인 손상이,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손상이 지금 이미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중국에서 땡겨가던 이란 원유가 차질이 빚어지죠. 그럼 중국은 다른 쪽에서 수급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원유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수급 불일치가 쉽게 해소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은 분명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정말 40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단기 수급 불일치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유가가
너무 빠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60불대 내려가면서 회피하고 이게 정말 트랜지터리 일시적이고 이런 것들로 지금은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전 전제를 깔고 있는 게 80불대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리면 시장은 더 안도할 거고요. 만약에 제 생각처럼 간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시나리오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어쨌든 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봐야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 계속 좀 기억을 해보겠고, 그 하는 얘기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보여주셨던 부분 중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부분이 있어요. 네. 좀 크게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반도체 2.0에서 때문에 오른 거죠. 그렇죠. 2.0에서 네. 2.6 그러면은 내년도 올렸더라고요. 내년 그렇죠. 것도 올해도 그렇고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좋을 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의 중심엔 역시 반도체다. 그렇죠. 네, 다다음 장표에 그게 있던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반도체가 네. 좋기 때문에 역으로 네.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갑니다. 음. 네. GDP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보고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변수가 국내 시장에서 변수가 뭐냐면 금리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보유세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 부동산 쪽에서 충격이 있을 거고요. 그 충격이 전체 경기 쪽으로 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확실히 중력이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통방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문구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경제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 좋다는 거죠. 굳이 금리 인하 지금 할 필요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고요. 하지만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 시장 및 가계 부채 상황은 계속 유의해야 된다. 수도권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 유의해야 된다는 게 수도권 주택 시장을 뭘 의미한다는 걸까요? 주택 시장이 안 좋지 않잖아요. 올라가는 거 경계한다는 거죠. 이것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더하는 건데 가계 부채 상황은 반대거든요. 가계 부채는 지나치게 높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율, 수도권 경기, 그다음에 전체적인 성장을 봤을 때는 마지막 문구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네. 처음 들었어요, 이 문구가. 네. 기준금리 인하가 사라졌다가 인하 문구가 지난번에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런 걸 네. 보고 이제 깜빡이를 켠다라고 그렇죠. 비유를 하는데 네. 인상을 조만간 할 거야, 할 그렇죠. 수도 있어라는 네. 식의 깜빡이가 좀 들어온 거죠. 들어왔다라는 네. 부분으로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인상을 만약에 뭐 몇 월이 될지 향후 모르겠지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좀 힌트가 나왔다고 한다면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좀 가고 있고 일본이 네.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정했다고 봐야죠. 네. 네. 일본이 한다. 그렇죠. 우리도 일본이 하고. 그렇죠. 네. 일본이 하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음. 네. 근데 그 글로벌 어떤 영향, N의 움직임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일본이 할 때마다 조금 이제 세계 시장이 좀 발작을 했던 경험들이 우리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하반기 초반에는 요 금리 결정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좀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분명히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그러니까 불안하다. 달러를 지금 확보해야 된다는 전략을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베센트가 일본을 갔죠. 그리고 일본을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강세가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는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년 전에 그 8월 그렇게는 엔캐리 안 갖고 트레이드 가는 거죠. 청산으로 정말 전 세계 시장이 좀 충격을 크게 받던 그때 일은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네. 없다 이번에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네. 시장이 갑자기 조정받고 한다면 그 핑계김에 시장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핑계김에 실제로 그게 영향을 줘서 빠진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불안불안하게 느껴지잖아요.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핑계김에 한번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출렁였나, 그 구간마다 이유가 뭐였나, 지금 대표님께서 파악하신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던 부분 처음 살펴봤고요. 또 오늘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됐던 한국은행, 금통위 살펴봤고, 아까 말씀해주신 ASP,
네. 네. 휴렛패커드 실적이 어땠길래요? HP 실적 좋았어요. 어.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HP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휴렛 패커드 PC도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PC 서버 쪽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 매출액이 144억 달러.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 증가했고요. EPS 조정 EPS는 86센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 개선됐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어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보면 14%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실적이 어. 나오고 나서 AI PC 너무 좋다. 어떻게 컨콜 했냐면 AI PC 비중이 44%까지 올라왔다. PC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관련된 PC가 44%, 전분기가 35%였는데 이게 더 높아졌다. 27년에는 60%에서 70%까지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AI PC의 수혜를 받네, 실적도 좋아졌는데 성장도 더 한다고? 그럼 괜찮네라는 거였고요. 여기에 윈도우 11 교체로 인해서 PC 교체 수요도 있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이유도 명확했고 괜찮다라고 받는 건데 시간에서 14%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1.37%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한 15% 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시간에서. 네, 순식간에 그렇게 나왔는데 네. 지금 뭘 우려하고 있냐면 가장 큰 리스크가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다. 네, 메모리 가격 상승하면 결국은 가격 인상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 인플레 및 수요 감소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 두 이게 가지가 우리가 계속 사실 걱정하고 했었던 막연하게 거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른데 우리는 그 덕분에 삼전 닉스도 오르고 지수도 오르고 굉장히 좋았지만 그럼 이거 언젠가는 제품 가격에 전가가 되겠네. 스플레이션 오겠네. 이거는 계속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 기업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게 어. 그런 게 충격인 거죠. 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어제 달러 제너럴 맞을 거예요. 달러 제너럴 그 다이소 같은 기업. 네네네네. 그러면 본래 양극화 소비에서 달러 제너럴은 우리가 수혜 주려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월마트 한번 망가지고 나서 달러 제너럴도 급락 나왔습니다. 양극화가 됐는데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양극화 쪽의 소비가 감소할 거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저렴하게 사는 것까지도 지금 소비를 못할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출 연체 지표랑 같이 맞물려서 봤을 때 현재 미국의 소비가 하반기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거는 이제 그냥 다른 얘기예요. 다른 이제 자료도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요즘에 대표님께서 부쩍 시장에 대해서 약간 경계 네, 걱정한다고 쪽으로 말씀드렸죠. 네. 걱정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내 의견이랑 다른데 그럴 이런 수 있죠. 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 제일 걱정하는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의견이 바뀌신 건 아니고 중간중간 요즘 같은 요런 장에서도 오늘도 사실은 오늘이 기회였을 수 있다. 사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장중에 사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다 매일매일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는 아닐 텐데 그렇죠. 가장 걱정하시는 지금의 부분이 뭐예요? 가장 걱정하는 게 예. 뭐냐고요? 6월로 금리죠. 지금 접어드는 요 시점에서. 유가가 안정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유가가 안정되지 않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고 지금 달러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고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유동성이 이탈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AI 캐펙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덮어졌어요. 다 덮었습니다. 지금. 다 덮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AI 캐펙스에 대한 게 살짝 걷어지기 시작하면 뭐야 이 뒤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우려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 악재를 다 덮고 올랐기 때문에 순식간에 악재들이 노출이 되면서 악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걱정인 거죠. 근데 AI 거품론 이거는 진짜 이제 입에 담고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지겨울 만큼 우리가 몇 년간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불거져도 뭔가가 아니야 계속 가
덮고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다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부분들인데 그 AI 캐펙스 부분이 좀 삐끗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악재가 돼서 몰려오고 그런 부분까지 지금부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남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 남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어어어.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공격적으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 지금과 같은 시장이 아닐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상승장과는 다른 흐름들이 분명히 연출이 되고 있죠. 네, 제가 경계를 하고 나서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대세상승 계속 이어질 거고 12,000원 갈 거야라고 자신하기보다는 여기서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거죠. 왜 예측을 합니까? 제가 이런 전제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락론자라고 비난을 하고 나는 아닐 거야, 난 무조건 베팅할 거야, 강하게 베팅했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손해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확률장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공격적으로 봐야 될 확률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비중을 높이고 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저는 변동성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좀 비중 줄여두지 뭐 내려가면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사두지 뭐라고 하는 게 6월에는 편할 거라는 거죠. 네. 무조건 사서 들고만 있으면 수익 나는 게 아니고 한 달 딱 지나고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달 지나고 한번 나중에 보세요. 보았을 때 6월에 나 6월에 뭐 한 거지? 들고 있었는데 나 오르기도 했는데 야 이게 나 뭐 하는 거지? 수익이 안 난 것 같은데 라고 할 상황 또는 주도주가 아닌 겹들은 쭉 미끄러져 가지고 난 진짜 한 달 동안 뭐 한 거지? 주식 다 좋다고 하는데 난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6월에 그 흔들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진행자로서 대표님을 이제 뵀을 때 네. 사실 뭐 7천 간다. 근데 물론 7천은 지금 넘었지만 넘었죠. 어쨌든 한 4, 5천 대부터 7천 갈 거라고 제 네. 주변에선 제일 먼저 외치신 분이기 때문에 하락론자라는 이름은 저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쩍 어쨌든 요즘 좀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부분을 지금 좀 신경 쓰이게 보고 계신지가 상당히 궁금했고 그 네. 부분을 한번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일단 유가가 제일 신경 쓰이신다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 네. 어 그 금리도 분명히 금리. 영향이 있을 네.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 이제 메타가 네. 서비스 유료화를 발표했죠. 그렇죠. 네. 네, 서비스 유료화를 발표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메타도 AI 투자에서 지금 힘들다는 걸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AI 캐펙스의 대표적인 주자가 그 4개의 업체 중에 하나가 메타였잖아요. 근데 메타도 힘드니까 유료화를 시도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야 유료화 시작했으니까 이제 더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힘드니까 한 거다. 그리고 서비스 가격을 보면 절반 가격이야. 그러니까 AI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픈 AI, 엔트로픽, 뭐 그룹 대비해서 절반 가격입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사실 시장이 똑똑하잖아요. 네. 근데 메타가 그거 발표하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메타는 올랐단 메타는 말이죠. 올랐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시장이 오랫동안 걱정했던 가끔가다 그런 부분은 AI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돈은 실제로 버는 거야? 였는데 그걸 수익화 한다니까. 네. 이거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해석을 해서 오른 거니까 그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는 건 긍정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메타는 돈을 벌겠죠. 어. 근데 잘 보세요. 그 예를 들면 A랑 B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값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치킨 게임. 그렇죠. 네. 반값 치킨이 들어오면서 치킨 게임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수익성 경쟁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오픈 AI와 지금 엔트로픽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고객 수입니다. 네. 근데 메타가 지금 치고 들어왔죠. 메타가 만약에 이 두 개 기업, 그러니까 메타가 정말 서비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을 못하겠지만 괜찮은 서비스예요. 근데 반값이에요. 그럼 고객의 이탈이 어떻게 될까? 빠르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야, 이 두 개 기업의 성장이 꺾이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네. 그런 우려가 들어오면 상장으로 자금을 땡긴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음. 전체 파이는 수익을 우리가 보는 전체 파이는 메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다른 기업들까지 이게 AI로 무조건 좋게 볼 수 있냐라고 보면 퀘스천이 들어온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새겨 들을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앞서서 HP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벨 테크놀로지도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주목하던 네. 기업이거든요. 실적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잘 나왔어요. 여기도. 네. 근데 마벨도 시간에서 빠졌습니다. 처음에 오르다가 빠졌어요. 네. 네. 어제 4% 빠졌고 시간에서도 몇 프로인지 몰랐는데 정확히 몇 프로 빠졌어요. 네, 네. 확인해 이거 볼게요. 네. 근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너무 좋다. 1분기에 18억 3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2분기는 40% 중반 성장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7년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115억 달러, 40% 증가할 거다. 28년에는 165억 달러. 이게 가이던스가 15억 달러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AI 너무 분위기 좋고 좋은데 여기도 마벨에서 똑같이 뭘 얘기했냐면 리스크가 있다. 첨단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기술 표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한 4.5 빠지고 네. 시간에 1%대 그렇죠. 빠졌네요. 밀렸어요. 처음에 오르다가 네네. 밀렸기 네. 때문에 이 병목 그리고 표준 경쟁 심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반도체 이전의 캐펙스, 반도체 이전의 병목이 어떤 게 들어온지가 또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건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서 불거지잖아요. 그럼 전체 캐펙스 전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병목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병목은 전력이에요. 전력. 아. 네. 전력 기기 쪽의 전력이 아니고 정말 전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약간 연출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거를 클로징 벨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던 내용인데 앞서서 전력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멘트 중에도 나오는데 요즘에 왜 전력 기기는 좀 조정을 받아요? 전력이 부족하니까요. 아. 전력 기기가 아니고. 네. 전력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력 기기는 실제로 무슨 문제냐면 전력 기기는 여기서 부족해도 캐펙스를 빨리 늘려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아. 이미 2028년, 2029년까지 물량 쌓여 있고 여기서 캐펙스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은 그때 이제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네. 병목으로 인해서 이 회사들의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 만약에 이 회사들이 지금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와 같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전력기기가 진짜 너무 급해서 빨리 땡겨야 되니까 너희들 ASP 단가 엄청 올려줄게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 근데 그 이전에 전력 쪽에서 먼저 부족해서 전력의 증가가 부족해서 전력기기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력기기의 주가가 가기가 어렵죠. 이해되시죠? 네, 맞아요. 지금 네네. 전력 뭐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네. 이런 거든 이게 빨리 늘어나서 전력기기 너무 부족해 빨리 땡겨줘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전력 자체에 병목이 생기면 전력기기고 반도체고 못 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전력마저도 투자가 둔화된다. 이건 명확하거든요. 네, 전력 회사들이 우리나라처럼 한정같이 공공회사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민간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고 투자 그 수익이 나야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민간 회사들의 투자가 굉장히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사실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저는 요 부분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자료가 좀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국민연금 오늘 회의 네. 요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요게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도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국민연금은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한국 자산에 대한 비중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전체 펀드도 대부분 보면 이제 특정 자산군에 대한 뭐 비중 같은 게 정해져 있는데 일단 국내 비중이 목표치가 14.9%.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 3%, 전술적으로 2%까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총 19.9%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운용 자산은 24.5%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정 평가액은 이제 28.9%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9.9%인데 지금 10% 포인트 정도 상회한 거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이 비중을 원래 목표치까지 낮춘다 그러면 한 160조 원에서 170조 원까지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지금까지 매도 안 했나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다음 달까지 유예를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 오늘 오후죠. 오늘 오후에 이게 판단이 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판단이 하는데 이 비중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근데 지금 30%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30% 정도로 리밸런싱 그러니까 그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아, 아까 저희는 20%, 25%이 정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 30%, 2%니까 요거까지 감안해서 아, 네. 25%에 30% 음, 정도면 그러니까 25%면 플러스 5%까지 네, 이렇게 돼서 네. 지금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요거 굳이 약제 만들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통과될 텐데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이제 관건이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기금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야라고 했겠지만 연기금이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음, 그리고 한국 주식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후에 이제 우려될 건 뭐냐면 연기금이 한국 시장의 구원투수가 됐었잖아요. 예전에 빠지면 그렇죠. 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호진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로 이제 진짜 마무리지만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주식 얘기를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많이 하시죠. 하거든요. 네. 뭐 모르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주식 얘기하시면서 지나가시니까 사방이 다 주식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듣는 어떤 얘기들, 고민들 이런 거 중에 그냥 예만 들어드립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러니까 전자닉스라고 했었는데 전자가 지지부진하지 못 가지. 닉스 보니까 이거 전자를 좀 정리하고 닉스로 갈까? 실제로 이런 질문도 이제 받았었고 두 번째는 전자닉스 없어서 너무 좀 마음은 아픈데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코스닥의 시대가 언제 오지 않을까? 떨어질 때마다 요즘 또 코스닥이 좀 안 좋잖아요. 코스닥으로 뭐 150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을 또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2천에서 8천 오는 여기까지 중간중간 또 흔들리는 지점들도 물론 있었지만 지나서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답이었더라.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말아 올렸듯이 개인분들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지. 이제 요렇게 크게 이제 제 예를 든 거예요. 주변에서 요런 고민들 지금 하시거든요. 네.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은 코스닥을 메인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네네. 지금 시장을 아, 주도하는 것 자체가 개별주보다는 대형주에서 주도했고 그게 음,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트레이딩 구간 나올 거예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했다 그러면 수익이 좀 플러스가 나 있겠죠. 바닥에서 샀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딩 구간은 나올 텐데 주도주로서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바이오가 뜬다던가 이러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힘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힘은 아니다. 네, 바이오 네, 호재들이 여러 가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자닉스 중에 전자는 못 가고 닉스만 간다라고 하는 건 근데 아까 이제 최종 주도주는 그래도 전자닉스일 그렇죠. 같이 것이다라고 가겠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닉스가 더 좋은 건 퓨어 플레이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그렇죠. 네. 아주 퓨어하게 반도체만 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반도체 할 거면 닉스로 가지 뭐라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더 있긴 합니다. 그리고 ADR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편하게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빠지면 사는 게 맞다라고 한 자신감을 경계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마지막 한 번 딱 빠질 때 그거를 잘못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진짜 오래 물려 계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넌 네가 뭘 알아?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해봤는데 올랐잖아. 계속 수익 났잖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판단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관여해서 뭐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락한다고 말한다고 시장에 빠지는 것도 절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네. 그러면 다음에는 빠졌을 때 내가 위에서 만약에 팔았다고 한다면 빠졌을 때 내가 이거 물량 다 채우지 말고 좀 경계감 갖고 해보지 뭐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의견 잘 또 새겨 들으면서 순간순간 대표님의 의견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다양한 의견 또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는 금시공회 장우진 대표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함께하신 장호진 대표님도 저희 선프로TV 구독 서비스 통해서 좋은 강의, 또 컨텐츠, 시황 분석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보는 이렇게 넘치는데 왜 계좌는 그대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검증된 연사들의
진짜 투자의 지혜 구독 서비스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실전 매매부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교육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요. 월가 소식 또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코스피를 견인하는 K 반도체 섹터, 뭐 반도체 빼면은 우리 얘기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삼전닉스 비중이 시총에서 50% 이상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섹터 집중 분석부터 시장 판세 및 핵심 주도주 발굴 인사이트 제공, 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본부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런 강사분들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죠. 이분들의 진짜 투자 교육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제공되고요.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도 제공되겠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 심한 시장도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 뒤에는 이재규 차장님의 단독 방송 이어지니까 또 함께 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클로징 벨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